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대의 징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기쁨 187항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의 해방과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온전하게 사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를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도구인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과 그들을 보조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의 성경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은혜로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절규를 듣기를 원하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내려와 너를 보낸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 사회적 약자의 탄원 소리에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우리를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우리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대의 징표 함께해 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님 오늘 게스트로 초대했는데 함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법인권사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나 과거 청산 문제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고 하고 공감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남기 대책위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세석환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11월 14일 민주천국의 대회에서 경찰부대 앞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의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석환입니다. 제가 진도의 팽목에 있을 때 함께 만났던 세월호 가족이신데 4.16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분과장을 맡고 있는 준영이 아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 맡고 있는 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물론 저희도 2주기가 가까워 오는데 밝혀진 것도 거의 없고 또 밝혀야 될 일도 많고 갈 길이 멀지만 또 여기서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대징표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문철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참 봄이고요. 단양에서 어제까지 농사짓고 또 오늘 방송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가폭력에 관련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국가폭력의 형태를 본다면 세월호 참사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서 두 분 함께 모시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는가? 도대체 국가라고 하는 게 뭔가? 국가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오가면서 지금 상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유신을 한 번만 겪는 게 아니라 두 번의 유신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국가폭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민간인 학살, 80년 광주, 그 다음에 4.19, 5.18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국가가 잔인한가? 국가라고 하는 게 정말 국민의 편일까? 국가의 이 잔인함은 어디서 왔는가? 한국의 국가는 왜 이렇게 잔인할까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먼저 국가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들, 고민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님부터 좀 풀어주시죠. 국가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는 뭐 국가 이전에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내가 생각하는 정부 뭐 이런 어떤 염원에서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국민국가죠. 사실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역사적으로 많은 왕조가 있었고 그 어떤 국가라는 게 형태가 있었지만 그런 국가를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의 국가라는 그 이게 한 번도 이제 가져봤느냐 이런 아마 꿈 또는 아주 좌절 어떤 삶에서 그 무언가 권력이 내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를 생각해야 될 건데 국가는 뭐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정치 공동체죠. 정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성원들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성원들을 위한 그 성원들의 미래를 위한 이런 정치 공동체가 이제 국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포갑성들을 이렇게 직접 목격하면서 주권자로서의 민이 주인되는 세상 과연 올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백남기 대책위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보는 국가 폭력을 보는 느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해진 폭력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작년 11월 14일 날 그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오늘로 124일이 됐거든요. 그 백남기 어르신이 이제 경찰 물대포 쓰러진 지 124일이 지났는데 그 1차적으로 11월 14일 날 있었던 폭력 이외에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가 폭력이라는 거죠. 이제 저희가 그 쓰러지시고 3일 있다가 11월 17일 날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 경찰 진압 책임자들을 7명을 고발을 했는데 경찰청장부터 서울청장 그다음에 뭐 서울청 경비과장 그다음에 사수차 운영했던 경찰관들까지 7명을 고발을 했는데 지금 4개월 124일 동안 이 사람들 소환조차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했던 폭력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상규명 가로막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이런 모든 그 행위들이 그 일상적으로 오는 거죠 폭력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백남기 선생님의 가족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보성에서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계시던 가족들이 병원에서 그 사모님과 큰딸은 병원에서 한겨울을 다 보내줬고. 그리고 이제 보성에 그 아들이신 백두산 씨는 이제 집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런 상황에다가 여기 그 유문철 선생님도 계시지만 많은 농민들이 겨울 내내 농성장을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일상이 다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일상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일상뿐만 아니라 그 뭔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그다음에 그 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4일 동안 벌어진. 예. 국가 폭력으로 기억되고 있는 세월호 다시 지금 세월호 2주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총선에 가리워져서 그 세월호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2년 동안 우리 장준영 아빠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백남기 어르신 대책이 저기 최성환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2년 동안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은 그 세월호 참사부터 저희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근데 그때 아이들을 구해내야 되는 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고 뭐 저희가 생각에는 등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부터는 저희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서 농성장 가 있고 팽목항 가 있고 또 하물며 국회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운동 동사무소 또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고 이 다른 사람들은 다 통행이 돼요. 어디를 가든 유가족들만 안 돼요. 2명 이상 붙어 다녀도 안 되고요. 뭐 우리가 무슨 저 흔히 말하는 폭도들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한 2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아까도 내가 저기 이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너무 당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이제 우리 왔으니까 저러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이게 아주 나쁜 생각이거든요. 근데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국가 폭력이 길들여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 내가 분명히 저 뭐 해수부를 간다.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내가 뭐 제 신분증을 내고 나 여기 들어가야 돼. 하면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 나 세월호 유가족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딱 막아요. 아니 도대체 왜 막어? 이유도 없어요. 똑같은 그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내가 아까도 지금 건강 상태 이제 저 어르신 건강 문제를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당사자가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가족들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국가 폭력 이게 아까 지금 당연하다듯이 제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진짜 서러워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난 뭐지? 난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작년 연말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해방 이후에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에 가장 컸던 사건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지에 50대는 6.25를 기억하고 있고요.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40대 밑에 사람들은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대가 말하는 6.25는 그때 당시에 6.25를 통해서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큰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면 이 40대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가가 있기는 있는데 국가에 의해서 국민이 나도 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국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아주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유민철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신부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했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창수 대표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맞는 말씀이시죠. 국가란 개념이 좀 되게 포괄적이고 한데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이 국가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짧게 정의할 수 없을까. 그리고 그걸 뭐 학문적이라기보다 한국 사회, 한국이라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 방송에서도 짧게 이런 걸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만들어진 국가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든 국가가 아니고 그 45년 그 2차 대전이 태평양전이 종전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고 그 해방군관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 폭력들이 저질러져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승만에게 그 권력이 넘어가면서 그 경로를 저희는 한 번도 풀지를 못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뭐 이승만부터 뭐 잠깐 있었던 4.19의 잠깐 햇볕이 우리 신동엽 시인님께서 잠깐 하늘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하고 민주정권 10년 물론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민주정권 10년에 햇살이 조금 비치던 기간을 빼놓고는 사실은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졌고 더군다나 특히 뭐 이명박도 그랬지만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이 많아서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진짜 많은 국민들이 진짜 치열하게 했는데 그 뭐 51대 49라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짜 그 뭐랄까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는 뭐 쌍용차라든지 뭐 거기서 그때도 큰 문제들이 터졌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세월호 문제 이제 2년 됐고 그다음에 모든 농민들을 압살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이 발생을 했고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듯이 이것은 만들어진 국가에 또 일하지 않는 국가 그다음에 국민하고 합의되지 않은 국가 어떻게 보면 합의되지 않은 국가 선거란 형식은 있었지만 대선 문제 구성 문제가 지금도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합의되지 않은 국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의 문제가 지난번 하승수 그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나왔을 때 얘기가 됐지만
지금 소선거제 하에서 또는 대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총선이 다가 있지만 만약 대선부터 따져본다고 해도 투표율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막대한 그 투표 거부자들이 뭐 20대부터 또는 뭐 기타 해서 한 뭐 많이 해봐 대선 같은 경우 많이 해봤자 70%라고 했을 때 박근혜가 얼마를 받았냐는 얘기죠. 한 50% 간신히 넘어서 받았는데 그럼 한 35%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소수 정권인데도 자기가 정권을 모든 국민들의 그 미임을 받은 것처럼 막 무자비한 이렇게 정권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총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돌아가자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회계약론적인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권력을 위임해 줄 테니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우리 국민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지금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백남기 그 국가폭력 사건으로 아주 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국가하면 말이 지금 마음에 안 들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국가 권력하고 큰 무슨 차이들이 좀 보여서 지금 특별히 이제 세월호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국가폭력과 세월호 이후의 국가폭력의 어떤 그 차이가 보이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들춰보고 싶은데 언제든 그 국가 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은 있어 왔어요. 군부 독재 시대에도 있었고 일제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 사실 일제 시대 그 총독부가 할 때도 그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국가폭력이 나면 적어도 국민들을 향하여 애도를 표시하고 최소한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인간의 도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세월호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뭐 이런 태도예요. 새누리당의 태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특조위 태도도 아주 적반하장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보수 세력들이 이쪽에서 무슨 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공격을 시작해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정부를 옹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국민들을 공격하는 태도를 일관해 왔단 말이에요. 최초의 사건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있었죠.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18일 날 국민들이 미개하다. 이틀 후에 참사 이틀 후에 그 얘기를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던진단 말이죠. 야당은 몸살이면서 그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였고 시민단체도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한참 지금 구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할 때였기 때문에 감히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부는 공격을 또는 보수단체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이없는 상태들을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이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이런 태도를 갖느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뭐 이런 태도를 갖느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논점을 좀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당대에 이제 세월호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대형 참사가 나는 그거를 이론적으로 하면 이제 좀 웃긴 이론인데요. 치즈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외국 치즈 보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치즈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쭈루루 놓고 그 앞에서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통과해서 10개가 다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극히 미미하겠죠. 근데 대형 참사는 그 확률을 해서 참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참사를 그냥 우연히 겹치다 보면 참사가 나는데 참사를 중간에 끊어주는 역할을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연히 계속 겹친다. 2번 우연히 겹쳤다 보면 3번째 우연히 겹치기 전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우연이 겹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참사들은 전부 다 이 우연이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형 참사가 나게 되는 거라고요. 국가가 그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자적인 역할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걸 끊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서 그런 걸 전혀 볼 수 없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대형 참사가 터지고 나서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부가, 공무원이. 하물며 팽목항 가서 부모들이니까 막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모르겠대. 모르겠대. 자기는 여기 관할이 아니래. 그럼 누가 아냐? 그것도 모르겠대. 그럼 누가 안다는 거야 도대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지. 또 네가 모르겠으면 네 윗사람 그러면 전화번호를 내라. 그럼 전화번호 줘요 또. 근데 그 사람 전화하면 또 자기도 아니래.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자냐는 거지. 이런 참사에. 지금 백남기 농민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줄줄이 지금 다 뭐 고소해놓고 고발해놓고 해놨지만 이 사람들 다 자기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마. 지금 특조위에서 특검을 지금 요구한 사람들이 3청장 위주인데 목포 해양서장 그다음에 서해청장 그다음에 본청장 이게 3명인데 이 사람들도 다 자기네가 이거 담당이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담당이에요? 대형 사고에 대형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어.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자기가 이건 내가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세월호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갔을까요? 국가에서 이 사람이 책임이니까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건 내 책임이고 내가 다 알아서 수습하고 저거 처벌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물며 대통령도 자기가 책임이라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예 쏙 빠져버리잖아. 이 문제가 좀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것만 지나가자는 거예요. 그냥 이 시기만 지나가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책임지겠지. 그러다가 꼬리 자르기 하듯이 하나씩 쳐내는 거고요. 백남기 대책위에서 유사한 느낌들이 많이 받으셨죠? 예, 어떤 저희도 이 활동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역대 정권은 한 번도 자기들 그 잘못을 먼저 인정한 적이 없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4.19의 도화선에도 김재일 열사 같은 경우도 그 얼굴에 체류탄이 박힌 채 발견됐을 때 그때서야 그리고 그 60항쟁 때도 이한열 열사도 그랬고 그다음에 가깝게는 저희 농민들도 2005년도에 농민대회에서 전원철 열사가 경찰 방패에 맞고 돌아가셨는데도 그때 증거 사진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책임 회피를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혼자 술 먹고 집에 들어가 넘어져서 다친 거다, 죽은 거다 이랬는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했다가 그 보도 그때 당시 취재했던 그 기자가 수천 장의 사진을 뒤져가지고 방패에 맞는 사진을 딱 구했어요. 그 공개하니까 그때서야 자기들 책임을 그때도 인정 안 했고 그 한 달 있다가 이제 겨우 그 인권위 진정을 넣어서 인권위에서 권고를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대통령이 이제 그 사과를 하고 그 경찰청에 날아가고 그랬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당일날 모든 언론사에서 그 물대포 맞는 장면이 다 방영이 됐어요. 얼굴에 직격으로 맞아서 쓰러진 상태에서도 그리고 구하러 간 사람들한테도 구하러 간 사람들이 끌고 나오는데도 계속 물대포가 조준돼서 살수가 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경찰청장이 다음 주에 국회 현안 보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물보라가 막 튀고 CCTV가 뭐 화질이 안 좋고 뭐 이런 핑계를 댔는데 이번 주에 민변에서 그 증거 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살수자 영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최근에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파란 조끼 입고 있는 백남기 선생님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얘 그 살수자 그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일단 발뺌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발뺌부터 하는 건 보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도 또 핑계가 아직 사법 처리가 되지 사법적으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조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변명과 자기들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 공권력에 대한 그 정당한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정권이 바뀌더라고요. 심지어는 민주정권이라 한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그 국가가 이렇게 철면피가 되었죠? 뭐 일단 그 얘기할 때 국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고요. 예. 국가를 작동하는 힘들이 이제 법이라는 이제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권력, 권력이라는 힘이라는 이 두 가지로 작동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고 대형 참사가 터졌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취지 이론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작동 못한 거죠. 시민사회든 아니면 다른 그 해외 여론이든 뭐든 언론이든 이런 게 제대로 고르게 힘이 그 분산된 상태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데 개입을 못하게 하고 국가가 모든 권한은 독점을 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취지 이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막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못됐다 또는 국가가 진짜 우리의 국가냐 민주화 못된 거에 있는 거죠. 이것은 아마 그 이 민주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면에서 반동화되는 어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더 심해졌고 그 우리는 한 번도 자기 국가 또는 이제 민주정부를 못 가졌다. 이 책임 그러니까 권한이나 권력이 분산 안 되고 그다음에 원래 주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틀이 거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이제 민주정부에 가까운 건데 민주국가에 가까운 거고 그런 것은 봉쇄해 버리고 소수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고 그것은 뭐 이익을 독점하는 거고 그걸 구조화해서 계속 갖고 가려는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최근 양상이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가 민주화 정부 이전으로 민주화 운동하기 87년 이전으로 봤을 때는 학살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의문사가 그랬고 그 반대되는 집단적이든 개별적이든 그러니까 뭡니까 쉬하라 말하지 말라 또는 뭐 말만 하면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뭘 하면서 배제 정책의 기본적인 권력이 그것을 배제해 왔고요. 실제로 이것은 뭡니까 학살의 단계는 배제 정책이 섰습니다. 그거 쓴 다음에는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랬냐면은 그 공격 대상을 조작합니다. 다시 말해 빨갱이다 또는 뭐 이제 이 국가에 대해서 그 굉장히 협조 안 하는 놈이다 지 이익만 한다 뭐 아니면 부정부패 뭐 이런 식의 그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논리인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조작이 된 다음에 그 집단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학살하는데 권위가 잡힙니다. 그건 악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WBC 같은 게 악의 축 뭐 이런 얘기가 그 학살을 해도 된다, 배제도 된다라는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 사회 단계를 이게 이제 학살이 되는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학살이 실제로 일상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소수의 사람들을 적으로 상정해서 그렇죠. 그들을 이렇게 공권력으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 소수 집단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하는데 권위를 그 합법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 사회의 그 기본적인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살이나 이제 어떤 배제가 일상화되고 그 다음에 그 일상화되는데 그거에서 후한무치가 되는 거죠. 저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적을 죽인 거고 악을 제거한 거다라는 이런 거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 이전엔 이게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게 좀 주춤한가 싶더니만 지금 나오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 학살은 안 드러났지만은 실제로 수동적으로 학살에 버금가는 그런 이데올로기 현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 전 학살 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여론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이 폭력의 과거에는 폭력도 일상화돼 있었는데 이 학살이 되기까지는 그 폭력이 전제가 일상화가 엄청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권력자가 지시 형태로 직접 지시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지금 단계는 지시 형태로 된다기보다 세월호 문제도 지시한 건 아니겠죠. 이를테면 그 뭐 이제 구하지 말라라고 최고 권력자나 이런 게 아니라 묵인 방조하는 거죠. 이를테면 못했다 또는 누구를 국가 권력을 묵인 방조하고 그 불법성에 대해서 그 국회도 그렇고 국가를
작동시키는 입법이든 사법이든 이런 모든 기구들이 그 불법성을 그대로 방조하는 상태. 요게 이제 그 좀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요 상태가 심화되면 이제 이데올로기화되고 학살이 일상화되고 악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 도대체 국가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세월호 이후에 계속해왔던 건데, 그 세월호 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가 강남지구 아이들이었다면 국가가 이렇게 태도를 취했을까라는 질문, 의혹들을 제기했어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죠. 미안합니다. 우리. 뭐냐면 그냥 부모들이 못나서 자식들이 저렇게 죽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벌써 준영이 아빠 눈물이 글썽거리시는데. 네. 근데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그냥 별이 된 거죠.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거 자체도 힘든데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만들어요.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수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요. 손가락질하게 그 일반 사람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뭐 격렬하게도 저희도 저거 시위도 해봤지만 저희는 그 앞에 맡고 있는 의경 애들이 우리 애들 같아서 더 이상 뚫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강렬하게 우리가 막 부딪혀도 의경 애들을 뜯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주저앉아요. 자식 같은 아이. 왜 내 새끼 같은데 어떻게 그걸 막 주먹을 날리고 하겠어.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엮여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그 또 뭐 시위도 하다 보면 그 의경 애들이 이렇게 넘어져서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려요. 애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야 빨리 저 뒤로 해가지고 빨리 저쪽으로 가라. 다 빼낸다고요. 다 내 새끼 같은데. 근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적으로 그냥 그 좀 높은 사람들은 뒤에만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해요. 저거 잡어, 저거 패, 죽여. 우리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던 대학생들 한번 끌려 들어가잖아요. 안에서 맞아 죽어요 거의 반. 그러면 우리가 끌려 들어갈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요. 오히려 가족들이. 그 막 때리면 이 새끼들 유가족 때린다고 막 난리를 치면 유가족은 그 웬만하면 좀 안 건드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내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키지는 않겠죠. 정부에서 시켰겠어요? 그 윗대가리들이 야 얘네들 그 데모하니까 두드러 패고 막 시키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위에서 조금 뭐 묵인이라고 하셨는데 묵인도 아니고 그냥 아예 방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니네가 알아서 그냥 잘 보여봐 나한테. 그럼 니네 뭐 저것도 시켜주고 뭐 승진도 시켜주고 뭐 니네 저 뭐 이번에 저 국회의원 저기 뭐 경주에 나갔나요? 네. 저기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할 테니까 니네 아무튼 니네가 알아서 잘 보여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겠구나. 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월호 이제 그 사고의 피해 학생들이 강남 지역에 또는 있는 사람 권력자 이러려면 이렇게 해결됐겠냐 이제 이런 말씀에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게 이거인 거죠. 위안부 문제도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많은 걸 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 집안들이었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안 해. 그냥 민족 문제, 일본과 이런 문제로만 얘기를 하지. 아마 그랬으면은 애초에 가지도 않았고 그런 이 권력을 그때 당시 친일분자의 자식들은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권력에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쏙 빠져요. 그리고 이제 민족 문제를 시야되죠.
또는 이제 아까 국가 안전 문제로 뭐 열심히 하겠다 또는 이걸 개편하겠다 이게 추상화시키고 오히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억눌려 있는 상태의 사람이 왜 그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더 이제 부채감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죠. 아마 이 한국 사회는 한 번도 그런 게 그걸 바꾸는 것까지 못 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 권력이 가진 자가 그 자기 이익을 계속 그 재생산하는 이 구조 이게 모든 사회 편의까지 일상생활까지도 다 그 규정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회가 국가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국가 권력을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세월호 문제 아마 장관 자식이든 누구든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고 예. 저희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자식이 한 명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재난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1925년 대한민국에 큰 홍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당시 한 647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액이 조선통종독부의 60%의 피해액을 가져왔고 그 사건 때문에 수재 의연금을 모으는 운동 그리고 국가단체와 민간단체가 온 국민이 나서서 구호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당대의 조선인민들이 단결하고 통합되는 모습들을 조선총독부에서는 좋게 보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막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국에 이제 수재 구호 강연도 막 나가고 더 나가서 뭐 1호 순회 공연도 나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한 식구 한 백성 그리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통합적 기제가 재난 과정에서 있단 말이죠. 재난이야 불행한 거지만 이 불행한 재난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통합되어지고 함께 한 그 공동체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란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단 말이지. 그런데 실제로 이 세월호는 국민 통합적 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분열 흐름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 좋은 그리고 국민들 전체가 한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이럴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가는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지적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뭐 신부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런 뭐 재난, 그러니까 국가 뭐 최고 단위의 이런 재난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국가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기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경찰, 뭐 소방관, 그다음에 해군, 그저 군대까지 모두 다 있고 뭐 아주 그 최고 수준의 그 뭐 선박부터 장비부터 모두가 다 있었는데 이 사건은 뭐 다 이제 알듯이 아시는 분은 다 알듯이 해군 참모총장이 그 최신형 전함을 출동시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느 단계인지 모르지만 그걸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재난이냐 사실 뭐 지금 새로 대책에도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이게 재난이냐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천안함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 재난이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권이 좀 부실해도 좀 어느 정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체 작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당일부터 언론부터 모든 그런 뭐 관료들, 경찰들 모두가 다 왜곡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을 이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창수 대표님께서는 기존의 그 독재 권력 시대 때의 그 국가 폭력과 그다음에 지금 이명박근혜 특히 이제
박근혜는 더 하니까 그러니까 질주하는 가속도가 붙은 국가 폭력이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아주 뭐 여실히 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차이냐 이제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신부님께서는 이게 좀 너무 다르다. 과거와 다르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는 좀 착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좀 부실하긴 해도 민주정권 10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대책위 백남기 대책위 사무장님도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한 달 며칠 만에 그 홍덕표 그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는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요구가 사과하고 처벌하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였죠. 뭔가 기대를 하고 전례가 있으니. 하지만 이 정권은 과거의 그 독재 정권처럼 그럴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그 각도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이번 총선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정치로 뭐 기대는 크지 않지만 정치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가 않는다. 이 국가기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좀 대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 통합적 관점의 어떤 정책이 안 된다라는 건 아마 그 이명박 정부부터 그렇게 왔죠. 왜냐하면 민주정부 되면서 사실은 어떤 면 민주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서부터 그 집권은 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문화나 뭐 이런 세력이 해체된 것도 아니고 또 혁명으로 이게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죠. 그런 과정이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배제 정책으로 다시 옛날로 확 갔죠. 그래서 모든 입법에도 보면은 이제 그 민주적 발전과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라는 목적 조항을 많이 넣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관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뭐 쉽게 말하면 효율성 정부 또는 옛날 개발 독재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냐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가치 아니냐 하면서 가치가 옛날 유신 가치로 확 돌아선 거죠. 그래서 국민 통합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안보 효율적으로 기구 개편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연연하느냐.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사회를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라고 하는 이 민주적 의식이 있다기보다는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먹여 살린다라는 이런 그 경제주의적 관점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국가가 그러면 반쪽 나는 거죠. 그들의 국가와 우리 국가는 아닌 거죠.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총선에서 사실은 그 국민이 나는 자랑스럽다고 얘기할 때 선거할 때 1대1의 등가 가진 놈이나 안 가진 놈이나 한 표라고 많이 그때 언제나 그 어떤 면에서 기계적 평등이 가장 평등적일 때가 이제 이 선거 때인데 그 이런 때 그 자기가 사실 이 사회에서 대등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많이 못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대선 투표율 얘기했지만 총선은 더 절망스럽죠. 그 지난 선거 같은 경우는 50% 겨우 넘었고 그 전에는 40 몇 프로 정도의 총선 수준에서 이렇게 온 게 결국은 뭐 이 상태에 온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국가 폭력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의 권력, 공권력을 누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통제하고 움직일 것이냐 이런 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다. 국민들을 버린다. 국민들 중에 몇 부류를 쓰레기 취급한다. 특히 그 백남기 우리 농민 시위 과정에서 볼 때 이건 국민을 버리는 거다. 그때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건 농민을 버리는 일이고 국민을 버리는 일이고 국민의 가슴에 물대포를 저렇게 쏘는 방식은 적어도 그 농민이 악인이 아닌데 수학여행 간 우리 아이들이 그냥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수학여행 갔는데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서 공무로 갔고 교사들의 보호 아래 그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국민의 다수를 적으로 삼는 이 국가 통치의 방식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국민들의 느낌은 버리는 거 아닌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우리 안에 느끼는 느낌들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 백남기 대책위에서는 그 농민들을 만나면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뭐 이제 저희가 밀농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전체 식량 작업률이 한 25% 되거든요. 근데 쌀을 제외하면은 한 10%대도 안 돼요. 쌀을 지금 그래서 식량 작업률이란 게 이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을 쓸 수 있는 곡물 그 식량 쓸 수 있는 곡물들을 소비량 대비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식량 작업률 25%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이 쌀이나 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쌀 같은 경우는 작업이 거의 되긴 하는데 요새 작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밀 같은 경우가 소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작업률이 0몇 %대예요. 0.1% 2%대인데 우리나라 밀 작업률이 원래 이렇게 낮지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 해방 전까지만 해도 밀 작업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요. 밀가루가 원조로 들어오면서 그때 무상이었거든요. 무상으로 막 밀가루가 막 들어오니까 밀농사를 안 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밀 같은 경우가 지금 먹고 있는 우리 밀가루 같은 경우가 수입 밀가루는 거의 다 수입인데 이게 색깔도 희고 막 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밀은 좀 이게 좀 그 색깔도 좀 누렇기하고 좀 식감이 좀 거칠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밀농사를 점점 안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밀농사 안 짓게 되니까 미국에서 원조 들어오던 게 무상 원조 들어오던 게 이제 돈을 받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돈 주고 수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80년대에 밀 작업률이 3%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밀농사를. 근데 우리 백남기 선생님께서 그때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80년대 초에. 그래서 그때 이제 고향 보성으로 내려가시면서 밀농사를 시작하시는데 지금도 그게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된 지가 4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밀 작업률이 1%대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농업은 계속 그런 식으로 뒷전이었던 거예요. 7, 80년대 그리고 70년대 경제 발전 미명 하에 특히 이제 박정희가 그랬죠. 그게 저고가 정책을 쓰고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 그때 경제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도시로 농촌에 있던 청년들이 도시에 와서 공장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그 생활 거치가 있으니까 쌀값이라도 싸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곡과 저임금 정책이 같이 있었고, 근데 그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처럼 지금 작년 쌀값이 그 90년대 초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90년대 초반이랑 지금이랑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처럼 선거 때만 되면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무슨 표 달라고 하고 맨날 그리고 대선 후보든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농촌에서 농민들한테 표 달라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당선되고 나서는 그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등의 국민이라고 농민들은 등의 국민. 등의 국민. 예, 아까 그 강남 아이들 얘기처럼 선거 때만 표 필요할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정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죽이는 정책만. 지금도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그 허덕이는데 그 필요도 없는 밥살용 쌀 수입을 하거든요 지금 매해 그런 것도 그렇게도 쌀값이 떨어뜨리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농민들이 노동자들하고 같이 뭘 하지 못하게.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도시민들이 농촌의 사람들하고 뭘 같이 못하게 갈라치기 하고 계급별로 계층별로 갈라치기를 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같이 도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단적인 예로 어디서 나오냐면 그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새 경찰들이 무슨 집회를 하다가 해산 방송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가 이 집회 참가자들하고 시민들을 분리를 시켜요. 그렇죠. 예. 여기는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누구 농민들 노동자들이니까 여기 계신 시민들은 나오시라고 거예요. 시민들 뭐 여성들 노약자들 나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집회 참가자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무슨 큰 길가나 이런 데인데 마치 여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그때 우리 11월 14일 날 있었던 것처럼 폭도 취급하고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복면했다고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그래야 통치하기 쉽거든요. 이 사람도 관리하기도 쉽고.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치기, 분리하기, 뭐 이런 얘기, 약올리기, 뭐 이런 것들이 통치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 예를 들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러면 준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약 올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항구적인 갈등을 통치 방식의 하나로 설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세월호 현장 안에서 그런 그 현장들이 많았었죠. 대부분이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그렇게 방송을 해요.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가만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도 또 갈라놔요.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세월호 대책위 여러분은 지금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지금 이걸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대책위가 없어요. 우리는 유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하물며 대책위들이 유가족들 앞에 서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해서 한데도 그래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이제 참가 안 하는 시민들은 아 또 쟤네들 또 뭐냐 뭐 그냥 뭐 불손 세력에 또 엮여가지고 또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일례로 뭐 일례가 너무 많아서 탈인데 세종시에 가서 그 장관 면담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앞에서 하기로 하고 다 우리가 다 그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 뭐냐 해수부 장관하고 해수부 저기하고 딱 갔는데 이제 시간이 한 30분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 한 3, 4모 모여가지고 어머니들 저쪽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봐요. 이게 해수부 건물인가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산책만 하려고 갔는데 양쪽을 딱 막는 거예요. 왜 막냐고 그랬더니 못 간대. 여기서만 하래. 여기서 가만히 있으래. 우리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아니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마 처음일 거예요. 세종시 그 해수부 청사 앞에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우리 거기서 짜장면 먹고 왔어요. 그 면담도 안 되고 기자회견도 안 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시위를 한 거래. 그래서 아니 우리 그냥 기자회견하고 간다고 해도 걔네들은 믿지를 않아요. 갈등을 조작해서 국민을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의 그 국가 통치 방식입니까? 그 방식 맞죠. 근데 그 잘 보면 약간 결이 다른 게 소위 그 법을 명목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법인 형식을 늘 씌워서 자기가 합법하게 하려는 게 있고 법에서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것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세월호 문제는 본질은 빠지고 경찰과 집회라는 이 형식만 남은 건 크게 보면 이제 법의 형식을 빌어갖고 위법이고 불법이고 이렇다라는 이제 이런 형식이 있는 거죠. 거꾸로 이제 국가가 민원이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책임 당사자가 설명할 책임이 있고 이게 국가가 법에서 부여한 기본 원리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 역으로 말하면 수동적인 이제 법을 그 명목으로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이제 처벌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법대로 안 한다는 정의감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입법이 있는데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있다 없다의 형식주의로 빠지는 이 한국 사회가 이게 다 빠져나가요. 검찰이 그랬고 법원이 그랬고 법의 이름으로 다 되는데 이게 이제 법철학자 유명한 이제 라드부르가 얘기한 소위 그 라드부르의 공식에 의해서 그 공식이라는 이제 법률적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법률을 갖고 결과론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건 이건 나중에 보면 나치 학살이 다 그런 것이죠. 이런 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만연돼 있고 다시 말해 법을 전행하고 그 독점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통제 못하고 이를테면 그 저기 이창수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인도를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앞뒤 막 옆에 다 막아요. 그리고 차도를 터놔요. 그럼 우리가 아니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쪽 뒤로 가려고 도 차도로 가야 되고 그럼 차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쫙 막아요 경찰이. 그래놓고 그때부터 우리가 불법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 뭐 모든 걸 다 입증하기 비경제적이기도 하고 본질이 이게 아닌데 나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로 이제 많은 제가 이제 많이 관여하는 것 중에 사법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 자기 사건 딱 하나야. 근데 나중에 보면 한 50개가 돼요. 사건이. 예를 들면 변호사가 저기하고 뭐 공모했다. 이거 또 소송하고 또 이 증거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 해결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변두리 문제로 이제 자기 에너지가 다 쓰는 거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상한 사회. 진상 규명 때문에 벌어진 문제 그거에 집중 안 하고 비본질적인 걸로 자꾸 이제 이 분산시키고 초점을 흐리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부터 말하면 피해자 당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조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외쳐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언론이 외쳐야 되고 주민이 봤으면 어떤 그 피해를 봤으면 외쳐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침묵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침묵함으로써 방조하기까지 하는 이런 상태가 있죠. 피해 상황에. 근데 가해는 또 다릅니다. 지시자가 있어요. 또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다음에 수행자가 있어요. 이 수행자 부분이 누구냐 해서 경찰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지시 없는 상황에서 정권의 부담 간다 대책이 또는 이제 세월호 진상 규명 따라서 자꾸 본질을 절로 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방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론 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판별을 내리고 또 지식인들이 어떤 글이나 이걸 통해서 여론을 형성 안 합니다. 이게 예. 방조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방관하는 다수 시민이 있습니다. 예. 내 문제 아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 연대 의식이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복잡해지고 법이라는 형식 명분을 갖고 다투는 그러니까 뻑하면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 가서 사실은 그게 본질적이지도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는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인 거고 이건 사실은 정치가 계속 그렇게 조장하는 게 큰 힘이 있는 거고 불건전한 정치고 결국은 그게 국가 폭력들을 불건전한 정권 정치 권력 세력이 다수가 있을 때 오히려 이제 국가 폭력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오히려 방조되고 묵인되고 동조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게 되었고 또 백남기 살인 물대포 사건으로 지금도 병원에서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있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의 막장을 보는 것 같은 흐름들을 우리가 국민들 전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국민의 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문제를 삼아내고 그리고 저항과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연대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